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3월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진행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종일 착용하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바깥 공기를 쐬는 것도 좋다고 하는군요. 코로나19 감염 없이 부디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일부 이슈 인터뷰 시간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새학기 첫날 풍경과 학교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장 하나에 예금부터 적금, 펀드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첫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침 출근길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새학기 첫날 풍경과 학교 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재정입니다. 예, 지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등교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학교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설레이는 첫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학식을 대규모로 못하지만 예. 각 학급별로 따로따로 입학식을 그래도 초촐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격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등교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사정이나 또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3분의 1 원칙을 지키거든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이틀 동안 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만 예. 원칙 그렇고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매일 나오게 되고 예. 고등학교 1, 2학년은 3분의 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사흘 나흘을 학교에 나오고 이렇게 되죠. 네. 또 1년 동안 좀 이런 일을 미리 겪어본 것이 이번 계약에 좀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작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학생들도 아마 익숙하게 여기에 적응을 잘 할 거고요. 예. 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다 아주 이제 전문가들이 돼서 학교에 사회적 거리를 둔다거나 예. 이런 건 아주 철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예. 아주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예. 계약에 맞춰서 이 학교 기숙사 등도 함께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모두 우리 144개 교회 기숙사가 있는데요. 예. 오늘 계약일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기숙사가 상당히 위험 지역에 속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능한 한 1인 1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는 그 침대 간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 학생 간의 감염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입소 전에 진단검사를 다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음성이 나와야 입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좀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약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 현재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지금 모두 11,4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새로 임용을 해가지고 예.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5명이 이 방역을 하는 인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방역 인력이 모두 267억을 저희가 들여서 예.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밀학급이나
이런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렵잖아요. 관리가. 예. 그래서 1, 2, 3학년을 각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690명을 우리가 임용을 해서 105개 학교에 이 과밀 학교에 이 인력을 돕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코로나19 한창 확산했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해야 된다, 뭐 과제 점검해야 된다, 그 방역도 지원해야 된다, 고충들이 많았는데 이 방역 지원 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어렵거든요. 온라인 수업 준비하랴 대면 수업 준비하랴 이것이 보통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경기도는 이걸 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에 전념토록 하고 방역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처를 할 거고요. 또 이 시의 지원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해가지고 사전에 학생들이 미리 집에서 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앱으로 학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등교 계약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또 뭐 단계가 완화되면 그에 따른 또 등교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즉각 그 학교는 물론 더 철저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이런 결정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지역에서 특히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그 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교 인구가 확대되면서 방역에도 당연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비해서 학교 대비하는 마스크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잠시 물론 쉬는 시간에 이 환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저희는 마스크는 꼭 착용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이외에는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그 지난해 그 스마트 기기 보급 때문에 혹시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그럼요. 작년에도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수습이 됐는데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의 지원도 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경기도는 사실상 그 기기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이 스마트폰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뭐 그건 아이들의 선택에 딸려 있었고요. 이제 금년도의 경우도 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봐서 별 큰 문제는 없으라고 보고요. 이 학교의 진행도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한 한 원격 수업을 일방 수업으로 안 하고 쌍방향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학교 등에서의 시스템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의 거의 뭐 97%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마다 연구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이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선도 학교도 여러 곳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공동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두 번째 좀 우려가 뭐냐면 방역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도 아동학대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집에서 부모와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감염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갈등도 더 심해질 거고요. 또 정말 정말 신경도 예민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이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사고수습본부에 들려서 예.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이 화상 통화 같은 걸로 학부모들과 통화를 해서 학부모들이 협조를 좀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학부모님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군요. 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만이 아니라 예.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있고 학교 간의 교육 격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쌍방향 교육을 하려면 역시 이 줌 같은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학교마다 이제 경비를 내서 가능한 한 줌을 활용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 줌을 활용한 그런 그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둘째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든 이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캠프 같은 걸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부족함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예. 셋째로는 우리가 지원 체계로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 학습터의 화상 수업 서비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가보자. 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학부모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어떻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수업도 또 재미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좀 열어가 보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0830번님께서는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등교했는데 아이들도 백신 맞을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쯤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학생들에 대한 그 백신 맞추는 문제는 아마 우리 이 방역본부에서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의료 인력과 이 취약한 이 양로원이나 예. 병원 등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아동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급하지만 아마 계약 상태를 보고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77번님께서는 학교 방역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엄마인지라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히 맞벌이 엄마들은 더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하시네요. 힘내세요라고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교육 취약계 측이나 또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 물론 다 필요한 거고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를 매월 학생들에게 지원도 해줬고요. 예.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PC나 노트북 같은 걸 우리가 지원해서 5,000명 이상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대체로 아마 다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돌봄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여러 체계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 이게 사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협의하는데 또 이 한정된 인력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것이 좀 시간이 되면 꼭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도 꼭 여쭤보고 싶어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전면 시범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좀 진행해도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일이 가령 이 수능 시험에 관련된 과목들 이외의 과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학점제에서. 예. 둘째는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그런 교과목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분야를 학생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25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융복합 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수능시험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업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교육하면 학생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교육관님, 근데 이 관건은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대입제도, 대입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좀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가령 대학 입시를 보게 될 28년 내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입시 제도가 돼야 될 테니까요.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략 한 2, 3년 내에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해를 다 돕고 전체적인 이 학점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 측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교육 현장에도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받아서 2, 3년 내에 아마 교육부가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교육국장과 사고수습본부의 우리 요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학부모들께서 정말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학원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감염된 경우도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서 감염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한두 주일간은 가능한 한 좀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는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 가능한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집안에서도 철저하게 집안에서도 자가격리가 돼서 학생들에게 감염이 없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또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퀴즈로 생활백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관님도 잘 듣고 힌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먼저 나갑니다.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법제처의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국민법제관, 2번 국민신문고. 예, 사무관님 힌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제도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활법령 잘 들으시면 정답 바로 맞추실 수 있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가 약간 조금 애매해서 회사가 어디입니까, 사무관님? 저는 법제처의 김민희 사무관입니다. 네. 1번 국민법제관, 2번 국민신문고. 거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 예,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책 선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8살, 4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8살이 되면서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입학하는 학교에 맞춰서 이사하는 바람에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모두 취학 전일 때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됐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오히려 등하교도 도와줘야 하고 돌봐줘야 할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곧바로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밀리는 건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사례처럼 생활 속에서 불편이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맞닥뜨렸을 때 법령의 정비나 개선을 위해서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법령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법제관,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에 국민법제관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로 2020년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 제공 범위가 더 확대가 된 사례입니다. 예. 기존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두 자녀 모두 영유아인 경우에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사례와 같이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자녀가 2명이더라도 대상에서 포함되지가 않아서 육아 돌봄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조항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있더라도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이 유지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로 법령이나 제도 개정에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법제처에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 평소에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국민법제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청소년 법제관과 어린이 법제관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법제관은 학교 단위로 학교명과 지도교사 연락처를 기재해서 이메일로 어린이 법제관은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저희가 2부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퀴즈는 계속 이어갑니다.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법제처의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국민법제관, 2번 국민신문고.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책 선물도 있습니다. 예,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5입니다. 네, 바로 새학기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새학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고3 학생들이 매일, 그러니까 주 5일 매일 등교합니다. 나머지 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이른바 퐁당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오늘부터 2주간 학교 방역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녹색 어머님들의 횡단 지도 모습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왁작지껄한 아침 풍경을 다시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3,086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3,086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156건이라고 하는데 모두 경증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가 된다, 낙태아 유전자로 백신을 만든다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정보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퍼뜨리는 것도 자제해야겠습니다. 좀비는 이건 너무 영화 많이 보셨네요. 네, 세 번째 숫자는 연속 2입니다. 그냥 2가 아니고요. 연속 2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고요? 영화 미나리가 제78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골든글러브에서만 연속 2년 한국 배우가 출연해 한국어로 대사를 하는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자,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인데요. 어디선가 그 봄을 알리는 미나리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봄비도 내렸고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봄이 오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조금 전에 계속 퀴즈를 좀 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는데 틀린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법제처의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국민법제관, 2번 국민신문고인데 법제처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죠. 법제처에 뭐가 한 글자가 들어가요. 예, 1번 국민법제관, 2번 국민신문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전공이 법학과입니다. 뭐가 들어가 자꾸 요 답에. 이거 정답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 담당 PD가 선물도 없이 퀴즈 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거부를 했는데 오늘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의 소통 비법과 또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 지금부터 계속 보내주시고요. 끝날 때 저희가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자, 은퇴 상담 시간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통장 하나의 예금부터 적금, 펀드 등까지 각종 금융상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6년 도입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 약 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금을 노후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듣지 못하고 계신데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었고요. 바로 지금 처리해 보겠습니다. 야, 그 사이에 정답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번 5033 1번 국민법제관 4471번님 1번 국민법제관 답을 떠먹여주네요. 그러니까요. 3333번님 1번 법제관 책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엽 상무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그러게요. 또 스튜디오 나왔는데 또 가려놓고 하니까 또 어렵네요. 그래도 꽤 오래 하셨으면 이 헤드폰 좀 끼고 이런 준비는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는데 볼륨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안 들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선 ISA가 뭡니까 이게? 이게 ISA 제도가 2016년 3월 달에 도입됐으니까 올해 딱 한 만 5년 정도 되는 제도예요. 예. 이게 이제 통장 하나에다가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담을 수 있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줍니다. 세제 혜택은 크게 3가지 정도 혜택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예. 서민형 같은 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작은 혜택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이제 9.9% 세율을 적용하니까 금융상품 일반 가입하시면 이자 배당받을 때 15.4% 내야 되니까 그거보다 또 세금을 좀 덜 내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장점은 좀 사람들이 이걸 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익을 통산해 준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ISA 계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형 펀드 2개를 가입했는데 하나는 수익이 나고 하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는 500만 원 수익이 나고 하나는 400만 원 손해를 봤다. 만약에 이걸 IS 계좌 아닌 데서 투자를 했었으면 그냥 500만 원 수익 난 데쓰면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15.4%. 근데 ISA 계좌에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500만 원 수익 난 거에서 400만 원 손해 난 걸 빼고 남은 것만 과세를 하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과세기간 5년 동안 전체 이익하고 전체 손익을 이렇게 빼주니까 선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2016년 도입되자마자 한 240만 명 정도가 가입했고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잔고가 한 6조 4천억 정도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에는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들해졌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금방 말씀드렸듯이 투자 상품만 투자할 때 상당히 이득이 많잖아요. 근데 금리는 되게 낮아졌는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예금에다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되게 낮으니까 이게 이익 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도 신통치 않고 금방 말씀드렸던 손익통상 효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투자로 관심이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금만 해가지고는 이 계좌의 효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관심이 좀 많이 시들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도 가입은 됩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가입은 가능하고요. 이제 도입 당시 2016년도 당시보다 이제 가입 대상도 조금 더 많이 넓어진 게 있어요. 2016년도에는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이나 됐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소득 유무랑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좀 많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생 자녀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이 있으면 이제 15세 이상인 사람은 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확대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입 기간이 아까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3년으로 단축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과거에는 2천만 원에서 5년 하면 최대 1억까지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 한도는 2천만 원은 똑같은데 만약에 올해 내가 2천만 원까지 저축을 못했다. 라고 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밖에 투자를 못했다 그러면 예. 올해 못한 1,000만 원하고 내년에 2천만 원 합쳐서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렇게 이제 저축 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바뀌었고요. 그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ISA 계좌 내에서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을 올해부터 투자할 수 있게끔 바뀐 것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만기된 ISA 통장을 노후 작업으로 활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좀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ISA가 만기 5년이니까 올 3월 달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그 만기 자금 받으셔가지고 어디 쓸까 이제 또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두면 또 흐지부지 어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부에서 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만기 자금을 수령하고 나서요. 60일 이내 그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 소위 말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시키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10% 범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기 돌아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별히 쓸 용도가 없고 이거 노후자금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추가로 뭐 딴 데 쓰지 마시고 연금저축 계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체를 시키시면 최고 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 그러면 이게 최고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면 만기가 되기 전에 3천만 원을 채운 다음에 만기금을 수령해서 그 금액을 이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ISA 만기 자금 이체 개념을 잘만 활용하시면 노후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불려갈 수 있으니까 40, 50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혜택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은퇴 관련해서 은퇴 재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ISA 계좌 말고도 은퇴 후에 재무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연금 계좌로 만기된 그 ISA로 옮기고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가입도 가능합니까? 이제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된 다음에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이동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ISA 계좌를 또 가입하셔가지고 3년 동안 또 불입을 하는 겁니다. 불입을 하시고 또 만기되면 그 자금을 또 다시 또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찾아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만기가 될 때마다 새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기 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이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일단 뭐 만기가 됐는데 내가 자금 사용 용도가 별로 없다, 딴 데 용도로. 그러면 이제 그냥 나는 좀 더 연장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자동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만기금을 수령하시고 또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세제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60대 이상의 주식 투자도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ISA 계좌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가능한 상황이에요? 법원 개정돼가지고 이제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증권사들 중에 일부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찾아가셔가지고 ISA 계좌 중에서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걸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ISA도 그 자금을 증권 투자가 주식 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옮기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ISA로 주식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당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큰 효력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법에서 주식 매매 차익을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이득이 난 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효과는 별로 없는데 현재 당시에는. 근데 2023년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예. 2023년이 되면 이제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도 과세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뭐 그때 가서 그럼 ISA 계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ISA 계좌에 1년에 2천만 원 저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축 한도 못 채우면 2월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도가. 예. 지금 2023년 가서 필요해서 만들면 그 해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저축을 못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년, 2년 됐다 2023년이 되면 한도가 6천만 원까지 저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를 좀 크게 하시거나 규모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미리 하나 터 두시고 예. 한도를 좀 키워 놓을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 ISA 계좌는 제가 어떤 분한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해외 주식 ETF,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를 거래하다 보면 손해도 나고 이익도 나잖아요. 근데 그 이익과 손실을 아까 통산해주는 기능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별도로 했을 때는 이익 난 거에만 세금 내고 손해 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조치가 없는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손익을 통산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이 ISA 계좌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가입했던 IS 계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는 다 해당이 되는데 주식만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로 하셔야 되거든요. 거래 가능한지 이제 증권사에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과거에 가입하고 있던 것도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개설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주식 투자 수수료는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해라 말아라는 그 말은 없는데 지금 새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찾아봤더니 대다수가 이제 ISA 계좌 내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거나 뭐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 개설하실 때 주식 거래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면제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면제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좀 들어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20번님, ISA 만기로 연금 계좌로 이체할 건데 이때도 9.9% 세금 떼고 이전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서민형 ISA는 이제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일단 만기 시점에 세금 정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될 거는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세후 금액을 먼저 수령을 한 다음에 수령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후 소득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기금 수령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그걸 하시면 연금 계좌에서 그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3번님,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뭘 가입하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가입했는데 그게 ISA 신탁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문자가 와서요. 신탁형 계좌인가 그게 두 개가 있는데 미운용자산 300만 원 정도가 있다면서 자꾸 처리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냥 빼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기가 더 도래하다 보니 가까워지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이제 안내를 보내는 거거든요. 만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찾아가시라. 라고 안내를 보낸 거니까 그 지시대로 뭐 찾아가시면 되고 3년이 넘어가셨으면 가입 후 3년이 넘어가셨으면 이제 중도를 해지하거나 만기에 착거간에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은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무관심하셨던 거잖아요. 계좌 안에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좌 만약에 만기 수령하시면 새로이 또 계좌 ISA 계좌 또 개설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설하실 때 자기가 좀 꼼꼼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저축 계획이나 투자 계획, 상품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쳐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한번 이참에
어떤 걸 가입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라는 거는 자기 관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신데 이거 좀 잘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921번님, 연금저축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후에 ISA에 편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ISA랑 연금저축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계좌를 ISA에 편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ISA라는 상품이 있고 연금계좌라는 상품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A 계좌는 보통 이제 만기 3년 이상으로 해서 이제 목적 자금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주식형 펀드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혜택이 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요량이라 그러시면 이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여담입니다만 오랜만에 이렇게 뵙기 때문에 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투자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그렇군요. 이 무관심한 때문에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31번님, 올해부터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19세 이상이시면 소득 여부랑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IS 계좌 내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제 혜택. 거기는 주식뿐만 아니고 이제 펀드 같은 것들도 다 같이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큰 혜택.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주식에 투자해서 한 50만 원 손실을 봤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한 100만 원 이득을 봤다. 이거 서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한번 개설하시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펀드 투자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304번님께서는 지금 만기 됐는데 ISA 통장이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 가셔서 만기 자금이 얼마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만기 자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내가 추가로 더 저축을 할지 말지 여부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보려면 잔고가 3천만 원이 넘어갈 때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천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3천만 원 채울 수 있으면 좀 그 범도까지 채우신 다음에 만기금을 수령하시고 그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만기 시기 확인하시고 만기 자금 지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 더 여력 저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하신 다음에 저축하시고 그다음에 해지하신 다음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9057번님 이제 40대 들어섭니다. 노후와 그 이후 자녀 교육까지 고민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너무 막연해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후 준비 주머니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머니를 하나 별도로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저축을 할 건지 금액을 정해놓고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연히 고민만 한다고 누가 저축을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거 예를 들어 연금 계좌 같은 거를 개설을 하실 때 이제 연금 저축이나 IRP 활용하시면 연간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그 세액 공제 한도까지는 무조건 그 해에는 저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 12월 달 됐을 때 좀 모자라면 추가로 다른 자금을 끌어서라도 한도는 가능하면 채워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 몇 년이 지나면 노후 자금 주머니가 커져 있거든요. 그렇게 강제 저축하는 방식들을 활용하시는 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학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국민법재관이었고요. 지금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답자 이미 저희가 문자를 보냈대요. 가급적이면 내일부터는 MC인 저에게도 한 2분 정도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냥 본인들이 다 해버려. 자, 2649번님, 형진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수고 싸세요라고 하셨는데 뭘 쌉니까? 안 쌀래요 저는.
5729번님, 1번이요. 저 그 책 꼭 좀 주세요. 거래처 가서 대화하다가 뭔가 막히면 화를 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하셨는데, 예. 이미 당첨자 문자가 갔대요. 조금 늦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또 오시면, 내일도 저희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슬라생 애청자분들, 내일부터는 퀴즈 나가자마자 일찍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분 정도는 저에게 권한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슬라생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됐죠. 부디 안전하게 등교가 잘 이뤄지길, 또 학교까지 안전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유세윤의 학교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